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항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미 행정부가 추진하는 중국 반도체 관련 추가 수출 규제안이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규제에는 고대역폭 메모리 등 첨단 반도체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나오는데요. 한국 기업을 추격 중인 중국의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CXMT 등 일부 업체는 제재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생산과 투자, 소비가 모두 줄어든 트리플 감소를 보였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전산업 생산지수는 113.0으로 전월 대비 0.3% 감소했습니다.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는 모습입니다. 이딴 금융사고로 내용을 겪고 있는 우리은행의 새 행장 후보로 정진환 우리은행 중소기업그룹 부행장이 내정됐습니다. 우리금융그룹 추천위원회는 내부 통제 이슈 등을 감안해서 조직 쇄신과 세대 교체의 주안점을 두고 은행장 선임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병규 현행장의 임기는 연말까지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췄죠. 관심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소상공인과 개인들이 느낄 수 있느냐와 원달러 환율이 상승 압박을 받을지의 여부인데요. 저성장의 터널로 빠져든 우리 경제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는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G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G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낮췄지만 원달러 환율은 큰 변동 없이 1,400원 아래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금리는 얼마나 떨어질지도 주목되는데요. 하는 기준금리 인하,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터널로 빠져드는 걸 막을 수 있을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김미루 KDI 국채연구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깜짝 인하였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지난 10월에 해서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금리를 내릴 거로 예상한 분이 많지 않았어요. 지난 10월 처음으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때 10월 당시부터 앞으로 3개월 동안 과연 금통위원들이 금리가 어느 정도일까 이렇게 예상을 했을 때는 대부분 현 수준, 당시 수준 3.25%를 유지한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습니다. 한 달 만에 돌아섰는데 손은숙 교수님 왜 이렇게 입장을 바꿨을까요? 사실 어제 이제 금통위 금리 결정과 함께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 전망치, 수정 전망치를 발표를 했어요. 예. 네, 그래서 거기를 이제 보면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8월에 제시한 2.4%보다 0.2%포인트 하락시켜서 2.2%로 또 낮춘 거죠. 사실 8월 달에도 좀 낮췄었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내년 성장률도 사실은 2.1%에서 1.9%로 수치를 낮춰서 전망을 했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우려했던 그 내수 침체 부분이 조금 더 데이터로 현실화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좀 수출 증가세 둔화가 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내년 그 성장 전망치까지 낮춘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제가 너무 이제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두 번 연속으로 이렇게 금리를 인하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예. 아마 그 요인 때문에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 네. 형태로 금리를 인하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금리를 인하할 때 예. 3개월 정도는 동결할 그러니까요. 거로 추이를 예. 우리가 전망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추이를 보면은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구나라고 네. 우리가 거꾸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중앙은행은 이제야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에 가보거나 사람들을 만나면 거의 뭐 시장에 지금 큰일이다 이렇게 많이 네. 느꼈는데 조금 오히려 늦게 깨달은 측면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네. 한국은행이 그렇게 금리를 그동안 낮추지 못한 이유가 이제 환율이 오를까 봐 또 부동산을 다시 잡을까 그런 걱정들이었잖아요. 네. 혹시 국채 연구팀장이니까 시장 금리를 지속적으로 봐왔을 텐데 네. 금리 낮출 거라고 생각 혹시 하셨어요?
저 뭐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동결할 거라고 예상은 했었습니다만은 제 예상을 빗나가게 내렸습니다. 근데 저 뭐 개인적으로는 이번 금리 인하가 최근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세나 예. 거시경기 상황이나 금융 안정 상황을 비춰봤을 때는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바른 선택이었다. 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최근 이제 물가 상승세를 좀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10월 금통위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10월 물가 지표가 나왔죠. 네. 10월 물가 지표를 보면 CPI 헤드라인 기준으로 1.3%가 나왔거든요. 예. 사실 8월부터 이미 2%에 도달을 했고 정책 목표인 2% 도달을 하고 9월에도 이미 하회를 해서 1.6% 갔다가 네. 그 다음에 1.3%로 이제 많이 내려온 상황인데요. 예. 이렇게 정책 목표에서 상당 부분 멀어졌으니까 이제 물가도 신경을 당연히 써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또 한편으로 좀 에너지나 식료품 같은 좀 변동성이 큰 것을 제외한 근원 물가 지수를 보더라도 상승률이 2%에서 9월달 2%에서 10월에는 1.8%로 목표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예. 이런 면에서 분명히 이제 금리를 내려서 대응을 할 여건이 필요가 여건도 됐고 대응할 필요가 음. 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많이 둔화돼서 뭔가 이제 목표치에 조금 밑에 있으니까 네. 내릴 여건이 됐다고 그러는데 만약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사실 지난 8월이죠. 네. 당시 기준금리 뭐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동결했을 때 네. 당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었지 않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때 금리를 내렸어야 된다. 네. 이른바 금리나 실기를 했다. 이런 네. 비판이 좀 있었는데 그런 비판은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국은행이 뭐 정말 잘못한 겁니까? 사실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느낄 때는 이미 소비가 굉장히 네. 위축되고 있었고 이제 또 성장 전망 자체가 좋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중앙은행의 이제 통화 정책 자체가 사실 선제적으로 행해져야지 이게 효과가 네. 나타나는 이제 측이 크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실기했다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아마 실기라는 단어를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8월달 그 경제 금리를 좀 내리기를 바랬을 당시에 한국은행은 여전히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비도 어느 정도 다시 회복이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가 7월달, 8월달 데이터가 나올 때인데요. 예. 우리나라는 대부분 거시경제 데이터에 특히 7월달, 8월달 소비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물가나 뭐 이런 부분들의 좀 이상 상황들은 계절적인 요인으로 좀 파악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로는 계절적인 요인들이 좀 크게 작용을 했을 거고 앞으로는 소비가 다시 여기 지나고 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이 틀려지면서 아마 한국은행의 이제 예측력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그때는 정부도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다들 네. 예상을 한 정부는 상황이었잖아요. 최근까지도 좋아진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비판하는 차원에서 금리를 실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한국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목적 자체가 뭐냐면 한국은행 제1조 1항이 물가 안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물가가 지금은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추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불안한 요소가 있었고 계절적인 요인 부분도 있었고 두 번째가 이제 금융 안정이에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주택 가격 상승률이나 아니면 가계부채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하더라도 금융 안정 부분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하면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사실은 금리를 굉장히 내리기 힘든 결정을 금융 안정이라는 게 뭐 원달러 환율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가계부채 부분이죠. 가계부채. 가계부채 네. 부분으로 인해서 뭐 PF 부실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굉장히 불확실성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실기했다라고 보기보다는 한국은행의 목적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더 시장의 실질적인 그 어려움을 좀 한국은행이 생각해 줄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한국은행의 의사결정할 때 굉장히 상충관계가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8월 금리 동결 때 조금 그때 내렸으면 하지 않았냐는 비판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이 금융 안정도 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당시는 동결을 했고 10월, 11월 내렸는데 이 깜짝 금리 인하를 했어요. 연구기관들에서는 이제 동결할 거라고 봤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가장 우려했던 원달러 환율 별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원달러 환율에는 큰 변화는 없었고 예. 다만 이제 시장 금리는 어제 뭐 2년물 제외하고는 뭐 3년물, 5년물 국채 금리, 10년물까지도
상당 부분 하락하는 모습은 보이긴 보였습니다. 우리 국고채 금리가. 국고채 금리가. 네. 그걸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못 하고 있던 측면이 꽤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예. 적어도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환율은 왜 이렇게 생각보다 크게 움직이지 않았을까라는 예. 부분을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시겠지만 최근 달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이후로 달러 강세가 지속되어 왔다가 아주 최근에는 그 달러 강세가 좀 가라앉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 최근에는. 예, 네. 이와 관련된 이벤트로는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정권의 재무장관 후보로서 베센트 후보가 낙점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 베센트 후보라는 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어하는 그 강력한 관세 정책, 그거를 조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좀 온건하게 관세를 올리더라도 좀 단계적으로 가자 이렇게 좀 온건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알려져 있고 예. 최근 달러 강세가 결국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되었을 때 관세가 급격히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미국이 지금 물가 안정세를 점점 겪고 있었는데 그 물가 안정세가 흐트러질까 봐 그거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서 그 우려가 일부 가라앉으면서 달러도 좀 가라앉은 모습이고 미국 FOMC 관련해서는 FOMC에서는 이러다가 12월에 동결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얼마 전까지 나왔었는데 그 베센트 후보 낙점 이후에는 그래도 좀 25bp 내리는 그 확률을 조금 더 높여보는 방향으로 또 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이런 추세적 변화가 있었어서 환율이 크게 자극을 받지 않은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국내적인 요인도 있는데요. 한국은행에서 어제 국민연금과의 이제 수합 규모를 확대할 수 있고 그리고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그럼 무슨 뜻입니까? 국민연금과 스와프 규모를 확대한다. 네. 스와프라는 건 뭔가요? 국민연금이 결국 해외 투자를 할 때 네. 달러로 구해서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외환 시장에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달러가 있는데 필요하니까. 네, 이거를 시장에서 구하지 말고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통해서 스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시장의 달러 강세 요인을 조금 잠재워주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외환 시장 개입 정책인데요. 그러네요. 예, 이 부분도 좀 작용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연금이 워낙에 해외 투자를 많이 하니까 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시장에서 사면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요인이 있는데 한국은행이 그러지 말고 우리 돈 갖다 써라 외환 보유액을 우리 달러를 갖다는 얘기인데 네. 결국 그러면 우리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조금 어떤 환율 수준 우리가 보통 이제 1,400원 이런 걸 조금 이게 저지선으로 생각하고 요거 넣으면 곤란하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지난 4월에도 장중 환율이 한번 1,400원대까지 이제 그 돌파할 가능성을 보이면서 그때 이제 보통은 구두 개입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두 개입은 어떻게 보면은 환율 시장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여기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게 좀 환율을 정부가 개입해서 환율이 좀 안정화되도록 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구두 개입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을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예. 이 정도는 통과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가 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1,400원대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의사를 갖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그렇지? 네, 지금 이제 환율이 1,400원대를 더 넘어서서 올라갈 가능성도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상방 위험이 굉장히 좀 크게 남아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어쨌든 이 수입 확대 등 이제 통상 압력 조치가 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은 네. 그게 이제 추가적인 원화 약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가능성이 통상 크고, 압력도. 네, 그죠. 네. 이게 이제 예전이랑 좀 다른 게 달러는 계속 지금 현재 강세를 유지하는 추이를 가져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원화는 이제 약세 형태로 가면서 예전에는 그냥 원화 약세 요인만 존재를 했는데 지금은 달러 강세 요인이 좀 강하게 같이 오면서 이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겠냐라고 하고 있는데 특히 예. 이제 뭐 지리적인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여전히 달러가 안전자산으로서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나라들이 이게 달러를 보유하려고 하는 추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달러의 강세는 이제 이러한 지리적인 불확실성이나 뭐 통상 압력 요인이나 이런 게 없어지지 않으면은 계속 좀 우리 입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높게 갈 수밖에 없다고 했고 네. 거기다가 미 재무부가 지금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이제 여러 나라들이
정부가 외환 시장에 개입해서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갖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좀 관찰하고 있는 거네요. 네, 관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환율 그 조작을 하는 정황이 파악이 되는 경우에는 어쨌든 보면은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우리 입장에서는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 환율 수준이 네. 1,400원을 조금 넘지 않으면 했으면 하는 바람도 정부가 있을 수 있지만 네,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 요인으로 보면 좀 오를 가능성이 좀 많다.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시네요. 네, 개입하기에도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여러 가지 이제 환율 걱정이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달아 내릴 수밖에 없는 사정. 가장 큰 게 이제 우리가 뭐 저성장으로 들어간다. 내년 성장률 1.9%, 2026년은 1.8%. 1%대 우리 같이 경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가 이게 1%대 성장으로 추락한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말? 어려운 얘기죠. 네. 어려운 얘기고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일단 이게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냐,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 자체가 떨어지는 거냐, 아니면 잠재 성장률 보통 2%라고 합니까? 네. 아니면 그게 뭐 일시적인 요인으로 조금 안 좋은 거냐, 뭐 그걸 구분해서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사실 1.9%나 1.8%라는 숫자가 2%와 크게 다르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은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저희 KDI도 얼마 전에 전망을 냈는데 네. 내년 전망의 큰 흐름은 이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출, 뭐 민간 소비, 그리고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원래 하는 그런 평소 수준대로 회귀한다, 돌아간다라고 네. 보고 있는데 다만 좀 아직 어려운 부분이 이제 건설 투자 부분이 좀 건설. 어렵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뭐 민간 소비도 점차 원래 수준대로 회귀는 하고 있지만 그 속도가 좀 더딘 면은 있고 네. 예, 이런 면에서 이제 2%보다 조금 하회할 가능성을 이제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네. 중기적 시계에서는 잠재 성장률이 분명히 하락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지금 2%로 추정이 되는데 2%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좀 떨어질 요인이 있다. 네, 뭐예요? 앞으로는 1% 후반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예.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뭐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5% 성장, 7% 네. 성장도 했었던 나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2% 성장까지 떨어지는 과정을 뭐 여러 가지 거시 회계 방법으로 분석을 해보면 결국 우리가 총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이 들어가고 네. 자본이 들어가고 거기에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합이 돼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네. 특히 여기서 노동 생산성 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한 5%에서 2%로 떨어진 잠재 성장률이 그 상황을 보아도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이 노동 부분에서의 성장률이 더뎌지면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많은 분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훨씬 가속화될 전망이거든요. 어. 당장 내년부터는 이제 노년 부양비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노인 인구 대비 그 노인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청년 인구의 비율, 노년 부양비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할 전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릴 수 있고, 그래서 향후에는 뭐 몇 년 후에는 우리가 1%대 성장을 자주 목도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겠다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1% 성장하니까 저성장이다. 이게 저성장이 사실 우리 경제에 주는 신호,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미국같이 큰 나라도 3%, 2% 후반대 성장을 하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벌써 저성장에 빠지면 되겠습니까, 이거? 네,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 박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이게 우리가 앞으로 좋아질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사실은 좀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좋아질 우리가 성장 동력이 있냐? 성장 동력이 네, 안 보여요? 물어본다면은 사실 잠재 성장률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생산 자원을 네. 뭐 전부 다 동원해서 네. 물가 상승률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얼마인지를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게 일종의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죠. 근데 이 기초 체력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5년마다 10년마다 한 번씩 발표를 하는데 최근에 굉장히 계속 조정을 하면서 낮추고 있는 상태란 예. 말이에요. 잠재 예. 성장률을. 그래서 2%대까지 떨어졌고 제가 볼 때 이렇게 되면 한 5년 평균으로 우리가 잠재 성장률을 발표를 할 때 결국은 이제 기초 체력이 떨어지는 거를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잠재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게 이제 그 성장 자체가 내년에도 굉장히 그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반도체 부분도 그렇고 반도체 그 수출 반도체 그 부분도 수출. 굉장히 여건이 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불확실한 게 높죠. 불확실성 굉장히 크고 대신에 이제 뭐 대만이나 중국은 굉장히 경쟁 그 상대로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글로벌 무역 갈등은 어쨌든 트럼프 그 2기가 시작되면은 굉장히 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국내 소비 심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있는 부채 수준에서 본인들이 갚아야 되는 이자 비용이 좀 낮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계부채를 잡아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대출금리가 낮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가처분 소득이 네. 어떻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약하고 물론 네. 이거는 단기적으로 수요 부족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책적인 걸로 단기적으로 경기 변동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네. 장기적으로 볼 때 구조적인 문제, 성장 동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투자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총고정 그 요소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대부분의 자금이 전부 다 주택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이 금융 생산적인 금융이 그렇죠. 대제하고 있는 네. 이 구조에서 과연 우리가 이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외국인들은 지금 한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주식을 다 던지고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암울한 상황이라고 예.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지금 전반적으로 상황이 좀 아주 여러 가지 불투명하고 내년, 내후년 불투명하다는데 네. 금리 인하로 여러 가지 지금 그런 걱정 때문에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금리를 낮췄을 경우에는 아까 이제 가계 이 부채 부담 네. 때문에 이자 부담 때문에 좀 소비가 힘들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좀 낮춰줘야 되고 네. 뭔가 돈을 좀 싸게 은행들이 빌려줘야만 실제 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텐데 그 효과가 좀 나타날 것 같습니까? 가계대출을 좀 더 싼 돈을 좀 빌려가라 이런 거잖아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췄다는 것은. 그 효과라고 하심이 어느 부분의 효과를 은행에서 이자 비용 부담이 우리가 네. 개인이나 네. 소상공인들이 네. 이자 비용 부담이 좀 줄어들어야 될 텐데 네. 실제 그 시장에 그런 효과가 나타날까요? 한은행 기준금리나 효과가? 사실 시장 금리는 뭐 하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뭐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 의견에 꼭 동의하진 않습니다만은 어찌됐건 그 필요성이 전반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 많이 들어갔죠. 지금 금융당국에서 네, 많이 금융당국에서 많이 네. 규제가 들어감으로써 사실 시중은행에서도 그것에 반응해서 대출금리를 올린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금금리는 많이 낮아졌는데 네. 대출금리는 오히려 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대 마진이 또 벌어지는 이런 상황을 목도를 했습니다. 예, 은행 차입하는 분들 불만이 많아요. 네. 그래서 뭐 그 금융 당국이나 뭐 시중은행 자체에서 그것에 대한 의지가 바뀌지 않는 이상 대출금리는 뭐 한동안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그러면은 그 가계부채 관리 측면이랑 관련이 된 거라서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이 그쪽까지 파급이 당연히 돼야 하나 뭐 인위적으로 좀 파급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좀 걱정 때문에. 걱정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금리 인하로 가계비 은행 대출이 더 늘어나서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이런 효과는 그렇게도 그런 걱정은 좀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감독 당국이 딱 규제를 계속하면. 근데 이제 사실은 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이제 가이드 금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기준금리를 내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소비를 활성화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가계부채의 금리 자체가 정책금리 형태로 대출금리가 높게 그대로 유지되는 거는 사실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효과를 약화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대출 금리를 그러니까 기존의 대출을 한 사람들에 대한 금리를 낮춰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규제를 계속 하고 있으면 결국은 소비가 억제되는 부분을 더 강화시키기 때문에 그 금리는 내리고요. 예를 들어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 신규로 가계부채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계부채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는 하지만 이거 억제하느라고 이렇게 서민들이 굉장히 그 금리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이 네. 발생하도록 하는 거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거시경제에도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좀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그러네요. 합니다. 한국은행 네.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실제 차입자들 이미 네. 금융회사에 돈을 빌린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네. 과연 그렇게 될지 조금 신경을 더 써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이렇게 좀 낮췄는데
이게 정부 정책이라는 게 통화 정책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또 재정 정책인데 그러면 함께 통화 정책 면에서 금리를 낮추고 재정 정책도 조금 뭐 확장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지금 정부가 현재 지금 이미 국회에 올해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재정 역할은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재정을 확장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화 정책에서 이제 금리를 내린 것은 예. 통화 정책이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이나 현재 거시 경기 상황에 비해서 긴축적인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원래 자리로 소위 이제 중립금리라고 하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전망 저희나 저희 KDI나 하는 전망이나 사실 잠재 성장률 수준과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이렇게 보면 내년에는 전반적인 거시 경기는 중립적인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봤을 때 예. 재정도 거시적으로는 중립적인 수준에 머물러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좀 걱정해야 될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네. 면이냐 하면 최근 거시 경기의 특징 중 하나가 수출은 잘 돼서 예. 그나마 수출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그쪽 분들은 괜찮았는데 내수로의 그 온기 파급이 굉장히 늦어지는 단계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환율이 또 올라갔단 말이죠. 환율이 올라가면 잘 아시다시피 수출 기업은 저희 이제 경제학에서 마크업이라고 하는데 수출 기업은 마크업 상승으로 조금 더 좋은 영향을 받게 되고 수입 기업은 어렵게 됩니다. 그 수입 기업 중에 수출 업체의 물건을 이제 중간재로 대는 수입 업체들은 그나마 괜찮겠지만 내수를 위주로 하는 수입 업체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거고요. 예. 특히 뭐 소상공인 분들도 말할 것 없이 어려운 상황일 거고 이렇게 어느 정도의 좀 양극화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실제로 지금 통계청 발표에도 따르면 소득 5분위 배율이 뭐 그렇게 큰 폭으로 차이가 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안 좋아지는 방향, 조금 더 양극화가 진행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예. 이런 부분은 우리 재정의 역할이 좀 우리 이제 어려운 분들을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주고 좀 네.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역할 정도는 선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경제 성장률 예상치가 우리가 큰 부작용 없이 이룰 수 있는 잠재 성장률과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재정 전체를 확장하는 것보다는 이 산업에서 훨씬 더 타격을 많이 받는 부분 위주로 뭔가 재정이 조금 네. 타겟을 정해서 좀 해야 될 필요가 네. 있다 그런 지적이신데 마침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 깜짝이나 관심을 가졌는데요. 이창용 하는 총재가 부임해서 한국은행이 좀 달라진 것도 하나 있습니다. 통화정책만이 아니고 뭐 대학 입시 제도라든지 이런 중요한 사회 이슈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전과 다르게 목소리를 좀 내고 있습니다. 달라진 한국은행의 모습인데 네. 뭐 너무 통화정책이나 잘하지 왜 이런 주제 얘기하나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 어떻게 그런 부분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게 통화 정책이나 이제 재정 정책이 있잖아요. 네. 근데 통화 정책이 만능 해법은 아닙니다. 네. 사실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총수요가 부족한 경우에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조적인 개혁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우리가 통화를 푸는 형태, 그러니까 이제 좀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기준금리를 내려서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에 또 입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인플레이션 조세를 부담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통화 정책을 쓰는 데는 굉장히 이제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쓸 때 굉장히 왜냐하면 우리가 최근에 보면 미국이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은 걸 네.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통화 정책만이 만능이 아니고 사실은 경제 구조적인 이슈들을 먼저 들여다보고 이걸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이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예. 이 부분에서 성장 동력을 찾아내야지. 그다음에 정책들이 일시적으로 결국은 재정 정책이든 통화 정책이든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한국은행이 사회 이슈나 아니면은 뭐 노동에 관한 이슈나 여러 가지 이슈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발표하고 하는 거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좋고 저는 박수 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네. 더 많이 해야 된다. 해야 될 필요가 네, 있다. 필요가 있다라고 달라진 생각을 하고 한국은행 있습니다.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는 네. 바람직하다. 네. 우리 서 교수님 그렇게 평가해 주셨네요. 네. 한국은행의 깜짝 기준금리나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김미루 KDI 국채연구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로 13개 구역 3만 6천 가구가 선정되면서 해당 단지들은 기대감이 높습니다. 하지만 분담금이나 이주 대책 등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은데요. 윤지혜 부동산 R114 리서치 팀장 모시고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앞날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게 1기 신도시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가 13개 구역 3만 6천 가구 선정됐네요. 5개 신도시 중에서 어디가 이렇게 됐죠? 예, 뭐 이 부분을 일단 따져보기 전에 이게 이제 얼마나 걸려서 선정을 했는지부터 설명을 드리는 게 이 선도지구가 예, 일단 윤석열 대통령 그 공약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이 법이 이제 처음에는 신도시 특별법 이렇게 출발을 했다가 네. 나중에 이제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으로 진행이 됐고 그게 이제 작년에 논의가 끝났고 올해 4월에 시행이 됐고 이제 11월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선정을 하면서 그 주목도라는 게 3년 동안 기다렸으니까 예, 굉장히 1기 신도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 주목도가 컸죠. 네. 이걸 통해서 이제 선도지구로 하면 먼저 이끌고 가겠다라는 먼저 재건축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예. 많이 했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13곳 예. 3만 6천 호를 이제 지정을 했는데 예. 분당을 보면 이제 3개 구역 예. 한 11,000호 정도. 제일 많고요, 분당이.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3개 단지긴 한데 실제로는 각 구역마다 그 여러 개의 단지들을 품고 있어서 개별적으로 보면 3개 구역. 그리고 일산에도 이제 3개 구역으로 해서 한 8,900호. 네. 그리고 평촌에도 3개 구역 5,500호. 네. 그리고 중동에도 2개 구역 6,000호. 삼본에도 2개 구역 4,600호 정도가 이제 지정이 됐고요. 예. 이게 이제 구역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예. 결국은 한 개 구역이 여러 개 아파트 단지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개 구역이 3개에서 4개 아파트 단지들을 품고 있으니까 실제 이제 신청한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1기 신도시가 5개지 않습니까? 예. 5개가 한 30만 호 정도의 그 커버리지가 있습니다. 예. 그 재고 물량이 그런데 거기서 한 15만 개에 이르는 그 단지들이 신청을 했으니까 15만 가구 정도가. 그렇습니다. 네. 신청을 했으니까 절반 가까이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실제 선정된 거는 신도시 전체 규모의 한 10%에서 한 15% 수준이니까 예. 실제로는 이 안에서의 희비는 굉장히 엇갈리게 되는 거죠. 예,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전체적으로 3만 6천 가구니까 30만 가구가 넘는 곳에서 3만 6천 가구만 선두 타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먼저 선도라는 선도지구니까. 선도라는 의미를 이제 실제로는 잘 안 쓰긴 합니다만 예. 과거에 이제 학교에서 많이 썼었죠. 예. 선도부라고 하는 선도부. 예, 그런 형태로. 예. 이번에 이런 그 재건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서 하는 이 선도지구 외에도 뭐 빌라 같은 경우에 선도지구에 준하는 지원을 하는 것도 선정이 됐다면서요? 몇 가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포함하면 이제 분당은 이제 4개 구역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목련마을 빌라단지라는 곳들이 한 1,100호 정도가 분당에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별도 이제 지정 사항인데 이 부분은 이 선도지구에 준해서 관리하겠다라는 형태고요. 네. 그리고 일산에도 한 개 구역이 이제 빌라로 이제 일산 정발 마을이라는 2, 3단지가 있는데 예. 여기 이제 소규모입니다. 262호 정도는 이 선도지구에 준해서 따로 관리는 하는데 예. 속도는 똑같이 가겠다. 속도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라서 물론 이제 주목도는 아파트 쪽에 집중은 돼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노후계획도시 정비라는 이 특별법 안에 아파트만 정비하겠다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 유형의 이제 비아파트 유형에도 일부 구역들을 포함해서 지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신청한 게 이제 15만 가구가 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중에 3만 6천 가구가 이제 선도지구가 됐는데 상당히 서로 치열한 경쟁률이 높았잖아요. 그래서 당락을 가른 가장 중요한 게 뭐 공공기여였습니까? 예, 2가지입니다. 예. 일단 첫 번째가 공공기여를 얼마나 할 거냐. 얼마나 하느냐. 그리고 주변의 파급 효과가 얼마나 있을 거냐. 이 2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점수 배분을 보시면 네. 주민 동의와 관련된 게 60점입니다. 가장 이제 비중이 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동의율 자체는 다 높았다는 거죠. 다 만점 받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주 환경의 개선의 시급성이라는 그 부분이 10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시면 1기 신도시는 입주 시기가 94년부터 96년 사이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주 환경 개선에 대한 시급성도 거의 비슷한 거의 거죠. 비슷하게. 예, 다만 이제 차이가 있는 부분은 도시 기능의 활성화라는 부분이 결국은 공공 기여를 얼마나 할 거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기부 채납과 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한 배점이 이제 편차가 좀 벌어지겠죠. 예, 거기에 대한 게 하나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배점 중에 정비 사업 추진에 따른 파급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파급 효과. 그렇습니다. 이 파급 효과에 대한 부분을 예. 그럼 몇 개 아파트 단지가 모여서 통합으로 할 거냐에 대한 겁니다. 네. 근데 그 부분들이 특정 분당에서 좀 힙이 엇갈린 부분들이 2개 단지가 연합한 곳이 있고 3개 단지가 연합한 곳이 있고 이런 형태가 있는데 거기서 아무래도 3개가 넘어가는 쪽에 이제 배점을 좀 더 주는 좀더 형태. 높게 그렇습니다. 하는 거. 파급 효과가 있다. 파급 그래서 효과가 크다. 역하고 좀 더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역에서 먼 곳이 선정된 곳에서 약간의 희비가 좀 엇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규모로는 이제 분당이 가장 많았고요. 일산도 상당히 많은 가구가 선정이 됐는데 이렇게 선도지구로 발표된 이후에 해당 주민들이라든지 중개업소들의 좀 반응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해당 지역에서? 네, 반응은 당연히 이제 선도에서 끌고 가는 곳을 중심으로 반응이 이제 우호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예. 다만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그 요청을 했을 때 선도지구 지정해달라 요청을 했을 때 각각의 이제 역에 근접하는 곳들 중심 혹은 그 신도시 내에서도 강남에 근접하는 분당이라든지 예. 평촌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까지 또 품고 있으니까 기대감이 높게 형성이 되면서 최근 1년 사이에 한 2억 원에서 3억 원씩 오른 단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도지구에 대한 기대감으로.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선반영된 상황에서 선도지구가 지정이 됐으니까 이게 더 오른다라는 느낌보다는 기존에 오른 분을 잘 지킨다 쪽에 좀 더 가깝고요. 이미 상당히 올라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나머지 3개 신도시, 일산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네. 삼본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선반영된 가격이 별로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번 지정에 따라서 아무래도 선도지구가 확정된 곳들은 가격이 오를 여지가 좀 커진 거죠. 오히려. 오히려 예, 일산, 그렇습니다. 중동, 산보는 맞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사실 가격이 오른 게 별로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분당 평촌은 이제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고서 가격이 선방이 돼서 좀 올랐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일산의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이게 뭐 그렇게 반응이 뜨겁지가 않았다. 오히려 예. 지금 현재 부동산 중개업소라든지 주민들의 집값이 좀 오를까 좀 갸우뚱한다는 그런 평가도 있어요. 뭐 그 부분들은 아까 설명드린 그동안 3년 동안 꾸준히 추진을 해왔는데 실제 우리가 지정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던 곳들도 가격 움직임들이 미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되겠어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네. 실제 이 정비 사업이라는 것들이 지금 추진을 해도 내년에 또 구역 지정을 받고 네. 또 관리 처분 인가를 받고 그리고 착공하고 입주하는 데까지도 벌써 한 5년에서 한 6년 가까이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이게 주민들한테 부과되는 게 제로가 아닙니다. 결국은 분담금을 내야 되는 이슈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구축에서 신축으로 가는 동안 그 우리가 사업성이 좋다고 하는 서울 지역에서도 분담금이 뭐 5억 원, 뭐 심하면 10억 원 이런 형태들이 발생을 하니까 아무래도 지금까지 가격 반영도가 약한 곳들에서 그 분담금에 대한 우려감이 더 큰 거죠. 예. 지금 절차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노후개시 특별법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정부가 아주 신속하게 한다는데 이제 선도지구가 선정이 됐으니까 내년부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일단 뭐 12월까지 특별 정비 계획이라는 것들을 선도지구 중심으로 이제 지정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올해까지 이제 기본 방침이라는 것들을 세워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자체로 이제 키가 넘어가는 겁니다. 내년부터. 내년부터.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지자체 중심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예. 기본 계획 안에는 2주 정비 계획을 포함해서 순차적으로
어디부터 할 건지에 대한 계획들, 그리고 얼마나 용적률을 배분할지에 대한 계획들, 뭐 이런 그 공공기여는 어느 정도 수준을 할지, 혹은 교통계획은 어떻게 될지 이런 구체화된 사항들이 정비가 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2026년에는 우리가 정비의 이제 그 마무리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관리처분 계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처분 계획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연도 2027년에 착공을 하게 되고요. 착공을 한 이후에 입주를 20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그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을 할 때 현 정부에서 이제 청사진으로 그렸던 부분이 2027년, 그러니까 임기 내에 착공을 하겠다. 임기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2027년. 임기 내에 착공을 하겠다라는 게 목표고요. 2030년에는 입주를 볼 수 있을 거다에 대한 계획이니까 선도지구가 정상적으로 정말 원활하게 추진이 된다고 하면 2030년에는 신도시 곳곳, 일기 신도시 곳곳에서 신축된 단지들을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맞습니다. 이제 계획대로 되느냐 여부가 이제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 아까 잠깐 언급하신 대로 이 분담금, 주민들이 이제 분담금을 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다. 분담금이 수억 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는데 지금 분담금이라는 게 이번에 선도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 기부 체납, 공공기여 뭐 이런 거와도 연관이 돼 있을 텐데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얼마나? 일단 뭐 국토부 안에서는 사실 당장 가이드를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가이드 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그동안 그 재건축한 곳들의 분담금 수준을 보게 되면 결국 우리가 이제 층고에 따라서, 그러니까 용적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얼마나 높게 열어줄 거냐에 따라서 수익성이 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용적률이요? 거기에 따라서 일반 분양분이 늘어나면서 일반 분양분으로 이 공사비를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거기에서 이제 추정되는 분담금 수준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 이 선도지구는 아무래도 이제 그 전략적으로 좀 용적률을 완화해서 적용을 하는 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유리하고요. 거기에 이제 미래도시 펀드라는 것들을 12조 원 규모로 조성을 합니다. 미래도시 펀드는 뭘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초기부터 이제 마무리 단계까지의 이제 모펀드 형태로 자금 지원 계획이 여기서 이제 순환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일단 선도지구부터 지원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허그에서 공사비 보증까지 같이 해줍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엮이면서 분담금에 대한 것들은 한국부동산원에서 가이드를 초기부터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고 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너무 이제 분담금에 대한 반발이 심하게 되면 아마 일부 조정해서라도 수익성 확보를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들을 정비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도지구에 한해서는 분담금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다만 우려하셔야 되는 경우는 내가 살고 있는 면적 대비 분담금이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종전 자산의 그 규모가 너무 적으면 예를 들어서 17평, 18평 규모인데 전용 84, 33평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게 되면 분담금 수준이 크게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하는 나중에 내가 받고자 하는 그 물건이 소형이냐 혹은 중대형이냐에 따라서 분담금 규모는 각자 좀 처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미리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으로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재건축되면서 분담금이 얼마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분담금 규모가 윤곽이 드러날 쯤에서 주민들이 나 미처 몰랐다 해서 이 재건축이 조금 순조롭지 않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주민 동의라는 것들을 절반 이상을 확보를 하고 간다 이렇게 보긴 봤습니다만 실제 근데 아까 평가표에서 보셨습니다만 95% 이상의 동의를 거친 곳들이 선도지구로 지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분담금이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높다라고 해도 이게 이제 그 도시 내에서 신축이 되고 나서 프리미엄이 꽤 반영이 될 거다라는 인식이 있다면 지금 주민 동의율, 그러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는 강하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기대감이 그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다면 본인이 이제 면적대를 좀 낮춰서 분담금 수준을 줄이는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분담금 외에도 이런 이 재건축 추진에 조금
늦춰질 발목을 잡을 변수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있다면? 일단 우리가 선도지구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만 예. 선도지구 이후에 또 순차 정비를 매년 3만 호 정도씩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선도지구 이번에 되지 않은 단지들의 맞습니다. 경우에 그래서 이제 선도지구 근방을 중심으로 2단계 선도 이제 일종의 이제 1차 2차 선도지구가 되겠죠. 예. 그래서 2차 선도지구를 지정을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분 30만 가구에 이르는 이 1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이주하기 시작하면 그게 주변 전월세 가격에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킨다는 문제가 이주는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러면 시작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차라리 계획대로 예. 진행이 된다.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착공 시점으로 아까 설명드린 2027년쯤이겠죠. 예. 그때 이제 이주가 지금 3만 6천 호에 대한 이주 시기가 도래하는 거고 예. 그 나머지도 이제 순차적으로 도래하는데 여기에 의해서 유발되는 그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예. 요걸 이제 순차적으로 정비해야 되는 것들을 더 늦춰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선도지구 외의 다른 단지들을 순차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이주단지 마련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늦어질 수가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주단지, 이주 계획과 관련된 그 정비 계획상에서 예. 크게 한 3가지 방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 뭔가요? 그래서 첫 번째는 3기 신도시를 좀 활용하자. 3기 신도시 예, 활용하자. 3기 신도시가 이제 뭐 이것도 한 30만 호 됩니다.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지어지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유발되는 이주 수요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좀 마련을 하거나 3기 신도시. 혹은 다른 이제 주변에 위치한 공급 계획들을 좀 서둘러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분당 주변에 예. 뭐 의왕시도 있고 혹은 평촌 주변에 뭐 인덕원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예. 혹은 용인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개발 사업들을 좀 서둘러서 여기에 대한 이주 수요를 좀 커버하자. 네. 혹은 임대주택들을 활용하자 이런 게 있고요. 이걸 해도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순차 정비를 좀 늦춰야 되는 순차 거죠. 정비. 예, 순차 정비를 더 늦추다 보면 아마 선도지구와 마지막에 이뤄지는 이 정비 구역 사이에 갭이 10년 이상 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단지들은 순차적으로 늦춰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보통 이제 거기에 살던 분들이 이주를 할 때 멀리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근처에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주 대책을 정부가 이제 곧 발표한다는데 좀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한때는 별도의 이주단지 마련하니까 뭐 가능성이 있을까 했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세 가지 방법을 추구한다는데 이런 걱정을 좀 덜어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주할 때 이주비 지원이 있긴 합니다만 결국은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가 강합니다. 이쪽은. 예. 왜냐하면 초창기 신도시 조성할 때부터 지금까지 거주하시던 분들이 상당하고요. 예. 그리고 1기 신도시가 처음에 조성할 때는 굉장히 젊었죠. 지금 굉장히 노령층들도 많이 거주하시는 연령대가 높아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더욱 분담금이 이제 과하지만 않다면 예. 다시 들어오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에 거주하시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주변에 거주하는 곳들이라고 하는 곳들이 신도시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가 순차 정비되면서 예. 신도시 내에 있는 주택들이 이분들이 전월세로 거주해야 되는 이슈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이제 자금을 지원받아서 주변 전월세로 들어가게 되면 네. 원래 여기에 거주하시던 분들이 가격이 올라서 네. 옆으로 오히려 빠져야 되는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예. 그런 지역에 이제 전월세 값이 과연 어떻게 될지 좀 걱정스럽네요. 예, 맞습니다. 네, 정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윤재 부동산 R114 리서치 팀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행에서 싼 돈을 갖다 쓰라는 뜻이죠. 은행 대출 금리를 낮추고 대출을 늘리라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실제 그렇게 될까요? 가계부채와 집값 불안에 감독 당국이 은행을 압박하는데 하는 신호가 제대로 먹힐지 의문입니다. 은행이 문턱을 낮추지 않으면 개인이나 소상공인들은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없게 됩니다.
한은의 깜짝 금리 인하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